화장 김훈. 운명하셨습니다. 당직 수련이가 시트를 끌어당겨 아내의 얼굴을 덮었다. 시트 위로 머리카락 몇 올이 삐져나와 늘어져 있었다. 심전도 계기판의 눈금이 0으로 떨어지자 램프의 빨간 불이 깜박거리면서 삐삐 소리를 냈다. 환자가 이미 숨이 끊어져서 아무런 처치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삐삐 소리는 날카롭고도 다급했다. 옆 침대의 환자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저편으로 돌아 누웠다. 2년에 걸친 투병의 고통과 가족들을 들볶던 짜증에 비하면 아내의 임종은 편안했다. 숨이 끊어지는 자취가 없이 스스로 잦아들듯 멈추었고 얼굴에는 고통의 표정이 없었다. 아내는 죽음을 향해 온순히 투항했다. 벌어진 입술 사이로 메말라 보이는 침이 한 줄기 흘러나왔다. 죽은 아내의 몸은 뼈와 가죽뿐이었다. 엉덩이 살이 모두 말라버린 골반뼈 위로 헐렁한 피부가 늘어져서 매트리스 위에서 접혔다. 간병인이 아내를 목욕시킬 때 보니까 성기 주변에도 살이 빠져서 치골이 가파르게 드러났고 대음수는 까맣게 타들어가듯 말라붙어 있었다. 나와 아내가 그 메마른 곳으로부터 딸을 낳았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었다. 간병인이 사타구니의 물기를 수건으로 닦을 때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들뜬 음모가 부스러지듯이 빠져나왔다. 그때마다 간병인은 수건을 욕조 바닥에 탁탁 털어냈다. 시신은 병실에 두지 못합니다. 곧 냉동실로 옮기겠습니다. 수련이가 전화로 직원을 불렀다. 직원 2명이 병실로 들어와 아내의 침대 주변과 쓰레기통, 변기에 분무소독액을 뿌렸다. 직원들은 아내의 시신을 벨트로 고정시켜서 침대에 싣고 나갔다. 아침 7시였다. 15층 병실 창문 밖에는 빌딩 사이로 날이 밝아왔다. 봄 안개가 거리에 낮게 깔렸다. 청소부들이 거리를 쓸었고 음식점 앞 쓰레기통에 비둘기들이 모여 있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좀 더 재우기로 했다. 아내의 임종을 지키며 세운 간밤에도 나는 오줌을 넣을 수가 없었다. 아내의 심전도 그래프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마다 병실을 빠져나와 화장실에 다녀왔지만 오줌은 나오지 않았다. 여자처럼 좌변기에 앉아서 오줌을 누운 지가 6달이 넘었다. 남자의 방식대로 서서 오줌이 나오기를 기다리기 힘들었다. 변기에 앉아서 방광에 힘을 주었더니 고환과 항문 사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방사선으로 퍼져나갔다. 성기 끝에서 오줌은 고드름 녹듯 겨우 몇 방울 떨어졌다. 붉은 오줌방울들이었다. 요도 속에서 오줌방울들은 고체처럼 딱딱하게 느껴졌고 오줌이 빠져나올 때 요도는 불로 지지듯이 뜨겁고 쓰라렸다. 몸속에 오줌만 남고 사지가 모두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밤새 나온 오줌은 붉은 몇 방울이 전부였다. 배설되지 않는 마려움으로 내 몸은 무겁고 다급했다. 다급했으나 내보낼 수는 없었다. 밤새 5차례나 화장실을 들락거렸지만 오줌은 성기 끝에서 이슬처럼 맺혔다가 떨어졌다. 죽은 아내의 시신이 침대에 실려 나갈 때도 나는 방광의 무게에 짓눌려 침대 뒤를 따라가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줄 것이었다. 장사를 치르려면 우선 비뇨기과에 가서 오줌을 빼고 몸을 추슬러야 했다.
비뇨기과가 문을 열려면 2시간쯤 남아 있었다. 그 2시간은 난감했다. 아내의 시신이 빠져나간 병실 앞을 혼자서 지키고 있을 만한 근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병원 근처 사우나에 가서 잠을 청해보기로 했다. 사우나 프런트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침에 엄마 돌아가셨다. 딸아이는 흙 숨을 몰아쉬더니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너도 회사에 알리고 준비해서 병원으로 와라. 파출부 아줌마한테 연락해서 집 봐달라고 하고 오기 전에 개밥 줘라. 아빠 고생하셨어요. 소변은 보셨나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래, 조금. 올 때 영정에 쓸 사진하고 아빠 갈아입을 속옷도 챙겨와라. 거기까지 말했을 때 휴대폰 배터리가 끊어졌다. 휴대폰은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내면서 죽었다. 휴대폰이 죽자 나는 아내의 죽음이나 오늘부터 치러야 할 장례 절차와도 단절되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죽는 소리는 사소했다. 새벽에 맥박이 0으로 떨어지면서 아내가 숨을 거둘 때도 심전도 계기판에서 그런 하찮은 소리가 났었다. 사우나 프런트에는 휴대폰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종업원에게 충전을 부탁하고 탕 안으로 들어갔다. 밤을 새운 사내들 몇 명이 물속에 몸을 담그고 늘어져 있었다. 충전기에 물려놓은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종업원이 탕 안으로 들어와서 사내들을 호명했고 벌거벗은 사내들은 고환을 덜렁거리며 탕 밖으로 불려나갔다. 뜨거운 물속에서 오줌에 찬 방광은 더욱 부풀어 오르는 듯했고 나는 내 몸속에 오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었다. 몸속으로 스미는 더운 증기가 오줌에 삼투되는 느낌이었다. 아내와 살아온 세월들. 잡지사 여기자인 젊은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대학원을 마치고 결혼해서 딸을 낳고 단칸 전세방에서 시작해서 10억짜리 단독주택을 장만하고 재벌급 화장품 회사 말단 사원에서부터 상무로까지 승진한 세월들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종잡을 수 없이 사우나탕 증기 속에서 풀어졌다. 아내의 병은 뇌종양이었다. 발병 초기에는 편두통인 줄 알았다. 아내는 2년 동안 3번 수술을 받았다. 그때마다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아내는 발작적인 두통을 호소하며 먹던 것을 뱉어냈고 시퍼런 위에까지 토해놓고 정신을 잃곤 했다. 아내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내 대학 동기였다. 학번은 같았지만 전공이 달라서 안면은 없었다. 아내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주치의방으로 나를 불러서 뇌종양 판정을 내렸다. 그때 그는 설명했다. 뇌종양은 암의 계통이다. 인간의 두개골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양은 130여 종류다. 조직 내의 모든 신생물이 종양이다. 종양은 어떤 신체 조직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종양이 발생하게 되는 환경과 조건은 알 수 없다. 종양은 생명 속에서만 발생하는 또 다른 생명이다. 죽은 조직 안에서 종양은 발생하지 않는다. 종양의 발생과 팽창은 생명현상이다. 생명 안에는 생명을 부정하는 신생물이 발생하고 서식하면서 영역을 넓혀 나간다. 이 현상은
생명현상의 일부인 것이다. 종양과 생명을 분리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치료는 어렵다. 고생할 각오를 하고 환자의 마음을 준비시켜라. 그때 나는 의사의 설명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의 말은 비어 있었다. 그의 말은 죽은 자는 종양에 걸리지 않고 살아있는 자만이 종양에 걸리는 것인데 종양 또한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라는 말처럼 들렸다. 나의 이해가 아마도 옳았을 것이다. 뻔한 소리였고 하나마나한 소리였지만 나는 그때 그의 뻔한 소리에 그 뻔함이 무서웠다. 그리고 그 무서움은 그저 무덤덤했다. 그의 설명은 뻔할수록 속수무책이었다. 새벽에 아내가 죽고 나서 팔목에 꽂힌 링거 주사관을 걷어내면서 병실 창밖으로 안개 낀 시가지 아침을 내려다볼 때 나는 그 뻔한 소리에 대한 나의 이해가 그다지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주치의가 뇌종양 판정을 내리던 날 나는 의사의 판정을 아내에게 전했다. 생명현상을 강조하던 의사의 설명은 전하지 않았다. 환자를 상대로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여보, 당신 뇌종양이래. MRI 사진에 그렇게 나왔대. 울음의 꼬리를 길게 끌어가며 아내는 질기게 울었다. 울음이 잦아들 때 아내는 말했다.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만땅꼬입니다. 사우나를 나올 때 종업원은 충전된 휴대폰을 내밀며 그렇게 말했다. 폴더를 열어보니 배터리 눈금 4개가 돋아나 있었다. 비뇨기과가 문을 열 시간이었다. 늘 다니던 회사 근처의 비뇨기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우나 옆 골목, 교회와 정육점이 들어선 건물 3층에 비뇨기과 간판이 붙어 있었다. 간호사가 물걸레질을 하고 있었고 늙은 의사는 조간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전립선염인데 오줌을 좀... 저리 누우시오. 나는 의사가 가리킨 침대에 누워서 허리띠를 풀었다. 의사는 옷 위로 내 아랫배를 더듬었다. 아이고, 어찌 이리 고이도록. 어젯밤에 잠을 못 잤소. 신경 쓰면 더 안 나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55이요. 전립선염은 나이 먹으면 저절로 생기기도 합니다. 병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화 현상이지요. 옛말에 늙으면 오줌줄기가 약해진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선생은 증세가 좀 심한 편입니다만. 의사는 물걸레질을 하는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이봐 최양, 이분 배뇨해드려. 양이 많다. 시간 좀 걸릴 거야. 오줌통 2개 준비하고. 간호사가 다가왔다. 간호사는 머리에 흰 두건을 뒤집어 쓰고 2 눈만 내놓고 있었다. 나는 누워서 두건 쓴 간호사를 올려다보았다. 밍밍한 향수 냄새와 윤기한 젖가슴이 아니라면 그가 여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었다. 간호사는 내 성기를 주무르게 될 자신의 얼굴을 내가 혹시라도 기억하게 될까봐 흰 두건을 뒤집어 쓴 모양이었다. 허리를 좀 드세요. 나는 허리를 들었다. 간호사가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끌어내렸다. 간호사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애무를 해주듯 손을 움직여 내 성기를 끼웠다. 고무장갑 낀 간호사의 손 안에서 내 성기는 부풀었다. 성기는 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낯설었지만
내 몸이 아닌 내 성기가 나는 참담하게도 수치스러웠다. 간호사가 성기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성기 끝 구멍을 두 손가락으로 벌렸다. 간호사는 그 구멍 안으로 긴 도뇨관을 밀어넣었다. 도뇨관은 한없이 몸 안으로 들어갔다. 요도가 쓰러졌고 방광 안에 갇혀있던 오줌이 아우성을 쳤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요도에 통증이 심하시면 배를 누르세요. 간호사가 물러갔다. 도뇨관을 따라서 오줌은 장난감 물총을 쏘듯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쪼르륵 쪼르륵. 침대 밑 오줌통으로 오줌이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광의 압박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몰아쉬는 숨이 쉬어졌다. 병원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에 해가 비치어 눈꺼풀 속으로 분홍의 바다가 펼쳐졌고 그 바다 위에 반점 몇 개가 떠다녔다. 눈꺼풀 속 분홍의 바다 위에서 반점들은 수평선 쪽까지 흘러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눈꺼풀 밑의 바다는 내 생애로 건너갈 수 없는 낯선 바다처럼 보였다. 쪼르륵 쪼르륵 오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멀고도 선명했다. 그 분홍의 바다 저쪽 끝으로 죽은 아내의 상여가 흘러가고 있었다. 방광의 통증이 수그러드는 어느 순간에 나는 깜빡 잠이 들었다. 아침 10시가 좀 지나서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원무과에서 지정해준 영안실은 3호실이었다. 아내의 사체는 냉동실에 들어갔고 빈소에는 시체도 문상객도 아직은 없었다. 아내의 영정 앞에서 딸이 엎드려 울었고 까만 양복을 차려입은 딸의 약혼자 김민수가 우는 딸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딸은 2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2달 후에 결혼해서 유학 가는 신랑과 함께 뉴욕으로 옮겨 살 계획이었다. 딸의 얼굴과 몸매는 죽은 아내를 빼다 박은 듯이 닮아 있었다. 눈이 동그랬고 귀가 작았고 볼이 도톰했다. 쓰러져서 우는 딸은 어깨의 둥근 곡선과 힘없어 보이는 잔등이까지도 죽은 아내를 닮아 있었다. 나는 영정 속의 아내의 얼굴과 쓰러져서 우는 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죽은 사람의 얼굴 표정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의 얼굴 위에서 살아서 어른거리고 있었다. 어쩌다가 저녁 식탁에 세 식구가 마주 앉아 있을 때면 나는 아내와 딸의 닮은 모습에 난감해했다. 그때 살아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일은 무겁고 또 질겨서 헤어날 수 없을 듯했다. 그러나 죽은 아내의 영정과 죽지 않은 딸의 얼굴이 닮아 있다는 사태는 더욱 헤어나기 어려울 듯 싶었다. 오래고 또 가망 없는 병수발의 피로감에 불과한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아침에 아내의 임종을 관리하던 당직 수련이가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던 순간 터질 듯한 방광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던 그 무거움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문상객들은 저녁 7시가 지나서야 하나둘씩 나타날 것이고 부산이나 광주에 사는 친척들은 다음 날에나 도착할 것이었다. 친척이래야 내 남동생 부부와 조카들 그리고 미혼으로 늙어가는 죽은 아내의 여동생이 전부였다. 친척들에게 초상을 알리는 일은 딸이 알아서 할 것이고 신문에 부음을 내거나
내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 학군단 전우회, 향후회, 거래은행 임원, 지역 대리점 사장, 감독 관청 공무원, 동종업계 임원, 광고 매체 간부, 광고 제작 대행사, 광고 모델, 원료 납품업체 사장, 용기 제작사 사장, 어음 할인 거래처, 미용 전문 잡지 기자, 일간신문 미용 담당 기자들에게 알리는 일은 회사 비서실에서 오전 중에 처리할 것이었다. 장례용품과 상복, 육개장을 국물로 주는 접대용 식사와 음료수까지 모두 병원 영안실에 준비되어 있었고, 영안실 직원은 진단서를 첨부해서 사망신고를 제출하는 일과 시립 화장장에 연락해서 화장 순번을 받아내는 일을 맡아주었다. 운구용 버스를 예약하고 납골함을 구입하고 납골당의 자리를 교섭하는 일까지도 영안실 직원은 전화 몇 번으로 끝냈다. 아내의 죽음을 몸으로 감당해야 할 사람은 나였지만 아내의 장례 일정 속에서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었다. 빈소에 설치된 전화기가 울렸다. 병원 격리 직원이었다. 격리 직원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고 나서 아내가 죽기 전 일주일 동안의 치료비와 병실료를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내가 발병한 후 병원비는 3천만 원쯤 들어갔다. 수술을 여러 번 했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정밀검사와 고액처치가 많았다. 나와 딸이 병수발하느라고 쓴 돈을 합치면 4천만 원쯤 들어간 셈이었다. 환자가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던 동안의 마지막 치료비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공정한 거래가 아닌 것도 같았지만 죽음은 죽은 자 그 자신의 사업일 뿐 병원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것이었다. 나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딸의 약혼자 김민수에게 건네주고 격리창고에 가서 계산을 하도록 시켰다. 마무리를 추스르는 동안의 긴 울음까지도 딸은 아내를 닮아 있었다. 딸이 내게 물었다. 새벽에 엄마 많이 아파하셨나요? 아니, 아주 고요했어. 난 네 어머니 숨 넘어가는 것도 몰랐다. 자는 줄 알았어. 그동안 그렇게도 아파하시더니. 라면서 딸은 또 울먹였다. 아내는 두통 발작이 도지면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시퍼런 위에까지 토해냈다. 건불처럼 늘어져 있던 아내는 아직도 저런 힘이 남아있을까 싶게 뼈만 남은 육신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실신했다. 실신하면 바로 똥을 쌌다. 항문 관략근이 열려서 아내의 똥은 오랫동안 비실비실 흘러나왔다. 마스크를 쓴 간병인이 기저귀로 아내의 사타구니를 막았다. 아내의 똥은 멀건 액집이었다. 김 조각과 미음 속의 나달과 달걀 흰자위까지도 소화되지 않은 채로 쏟아져 나왔다. 삭담한 배설물의 악취는 찌를 듯이 날카로웠다. 그 악취 속에서 아내가 매일 넘겨야 하는 5종류의 약들의 냄새가 섞여서 겉돌았다. 주로 액즙에 불과했던 그 배설물은 흘러나오자마자 바로 기저귀에 스몄고 양이를 봐야 한 공기도 못 띄었지만 똥냄새와 양냄새는 섞이지 않고 제가끔 날뛰었다. 개통이 없는 냄새였다. 아내가 똥을 흘릴 때마다 나는 병실 밖 복도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 엄마, 이제는 안 아프지? 다 끝났지? 딸은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또 울먹였다. 숨이 끝나는 순간 아내의 몸속에 통증이 있었다 해도 이미 기진한 아내가 아픔을 느낄 수 없었고 아픔에 반응할 수 없었다면
아내의 마지막이 편안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가 두통발작으로 시트를 차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을 때도 나는 아내의 고통을 알 수 없었다. 나는 다만 아내의 고통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고통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밤새 뒤채는 아내의 병실 밖으로 겨울의 날들과 봄의 날들은 훤히 밝아왔고 병실을 지키는 날 아침에 나는 병원에서 회사로 출근했다. 뇌종양이 생명현상의 일부라고 강조하던 주치의에게 아내의 고통과 나의 고통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는 뻔하고도 명석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생명현상은 그 개별적 생명체 내부의 현상이다. 생명은 뒤섞이지 않는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없고 이 건너갈 수 없음은 생명현상이다. 라고. 김민수가 계산을 마치고 빈소로 돌아왔다. 김민수는 신용카드와 영수증을 나에게 내밀었다. 빈소 사용료까지 합쳐서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젯밤에도 못 주무셨을 텐데 좀 쉬시지요. 약혼 뒤부터 김민수는 나를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듣기에 쑥스러웠으나 다른 호칭을 일러줄 수도 없었다. 문상객이 몰려오기 시작할 저녁 7시 무렵까지는 긴 하루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딸과 김민수를 데리고 사채도 문상객도 없는 빈 빈소를 지켜야 하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자꾸만 아내의 영정과 겹쳐지는 딸의 얼굴도 견디기 힘들었다. 너희는 집에 가서 엄마 물건 정리해 놓고 7시께 오너라. 그 전에는 할 일이 없을 거다. 엄마 옷을 골라서 양로원으로 보내라.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마땅한 양로원을 소개해 줄 거야. 라면 박스에 넣어서 택배로 보내라. 나는 그렇게 딸과 김민수를 빈소에서 내보냈다. 빈소의 한 구석에는 작은 부속실이 딸려 있었다. 문상객이 없는 시간에 상주들이 틈틈이 눈을 붙일 수 있는 방이었다. 부속실은 전기 온돌방이었고 창문이 없었다. 나는 부속실로 들어가 누웠다. 출입문을 닫자 방 안은 캄캄했다. 어제 그제 사이에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아내 이외에는 없었는지 영안실 전체가 조용했다. 오줌이 빠져나간 방광이 빈 들판처럼 느껴졌다. 눈이 쓰라렸고 입이 말라왔다. 아내의 영정 하나가 지키고 있는 빈소 옆 부속실의 어둠 속에서 나는 잠들었다. 휴대폰 울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디에 와서 누워있는지 알 수 없었다. 철진한 벌레가 울듯이 멀고 희미한 휴대폰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 희미한 소리가 아내의 죽음과 오늘 저녁부터 시작될 장례 일정과 내가 아내의 빈소에 누워있다는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사장이었다. 해소의 전 노인의 목소리는 메말랐다. 오상무, 소식 들었네. 지금 어디 있나? 병원 영안실에 있습니다. 이 박복한 사람아, 그 나이에 상처란 견디기 힘든 거야. 진작부터 각오했던 일입니다. 그동안 자네 정성이 유별나서 고인도 여한이 없을 걸세. 자네가 걱정이야. 회사의 기둥 아닌가. 저야 하던 일이 있으니 이럭저럭. 그 일 말인데 말이야. 여름 광고 전략은 자네가 끝까지 마무리해주게. 상중이라고 미뤄둘 수가 없는 일 아닌가.
자네한테 면목 없지만 어쩔 수 없어.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겠지? 모레 중역회의에서 논의되겠지요. 그야 그렇지만 회의에서 나온 얘기 대충 들어보고 자네가 판단해서 밀어붙여주게. 늘 그래왔잖아. 컨셉이 어느 정도 좁혀졌으니까 얘기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고맙네. 난 오늘은 선약이 있고 내일 저녁 때 빈소에 들르겠네. 사장은 80 노인이었다. 무릎 관절염이 만성이었다. 사장실을 온돌로 꾸며놓고 여름에도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었다. 20평이 넘는 온돌방 한가운데 불상을 모셔놓고 늘 향을 피우고 있었다. 직원들은 사장실을 대웅전이라고 불렀다. 사장은 30대 초에 단신 월남해서 기초 화장품 3종류만으로 회사를 차렸다. 세상의 모든 감각들이 관능화되고 세분화되는 세월 동안에 사장의 회사는 번창했다. 지금은 기초 화장품 20여 종에 색조 화장품 30여 종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시장 점유율 1위의 회사로 성장했다. 기초 화장품은 클렌징 로션, 폼 클렌징, 스킨 로션, 밀크 로션, 메이크업 베이스, 자외선 차단용 선블록, 리퀴드 파운데이션, 콤팩트 파운데이션들이었고 색조 화장품은 립스틱, 립글로스,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블러셔, 매니큐어들이었다. 색조 화장품들이 다시 울트라 마린 블루나 쇼킹 핑크 또는 인디언 레드, 헌터스 그린 같은 색의 계통별로 분류되면 출시되는 상품 종수는 훨씬 더 다양했다. 작년부터 사장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부 외품인 질세척제와 질방향제 개발 사업에 연구비 50억을 투입하면서 임원진을 다그쳐왔다. 연구 개발 중인 질세척제는 인체 적용 실험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세척 효과는 좋았으나 젤리 타입의 약물이 맨스의 찌꺼기와 부작용을 일으켜서 질 내부의 염증과 자결감을 유발했다. 또 질 깊숙이 투입된 약물이 오줌으로 완전히 씻겨 내려가지 않고 자궁 입구에서 악취나는 침전물로 변질되어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개발실은 원숭이 암컷 수십 마리로 적용 실험을 거듭했으나 그 실험 결과는 여성의 질 내부 온도와 분비물의 산성 농도에 따라 수많은 편차를 드러냈고 개발실은 시제품이 인체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화학적 과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역회의 때 연구개발실장은 여성 생식기의 여러 부위들을 크게 확대한 해부학 사진들을 천연색 환등으로 보여주면서 인체 적용의 난점들을 설명했다. 연구개발실장은 수많은 질들의 개별성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보고하면서 아마도 질 내부의 산성 정도를 서너 개 통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별도로 생산해야 할 것 같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장은 생산비가 2배 이상 들어가고 선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유통과정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연구개발실장의 대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질 방향제는 스프레이 타입이었다. 인체 적용에서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사장은 생각이 달랐다. 사장은 질 내부의 향기를 아무리 절묘하게 만들어 놓아도 그 향기가 질 밖으로 발산되는 휘발성 향기가 아니라면 수요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선전, 마케팅 전략을 확실히 수립한 다음 생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석상에서 중역들은 사장의 판단에 대해 일제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판단이 영업적으로 옳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사장은 질 내부의 여러 부위들을 보여주는 환등 화면을 볼펜으로 가리키며 저게 다 제각금이란 말이지. 제각금이라 하더라도 따로따로 맞게 만들어줄 수는 없지 않은가. 시장은 무진장인데 들어서기가 어렵구만. 이라고 중얼거렸다. 회사의 직제는 상무인 내가 회사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결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연구개발실의 신제품 개발 업무는 의사나 약사, 생리학, 양리학 교수들에게 용역 발주되어 있었다. 나는 보고를 듣고 영업적 판단을 할 뿐 연구 과정에 관여할 수는 없었다. 사장이 아내의 빈소를 지키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시한 사항은 올 여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 5종의 선전과 마케팅 전략을 기한 안에 확정해서 집행에 착수하라는 것이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리점들로부터 올라오는 판매 대금 회수가 3달 이상씩 지연되었다. 지방 대리점에서 올라오는 결제 대금은 전부가 어음이었는데 미수율이 10%였고 부도율은 3%였다. 지방 대리점들은 담합했다. 미수금 청산을 거절했고 마진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본사 기획팀을 내려보내 총판장들을 구슬렀으나 성과는 없었다. 미수금 총액이 10억을 넘어서자 지방 총판장들은 물건을 팔고도 일정 부분은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영업 현장의 애로를 본사가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본사는 미수금을 자꾸만 2월시켜 나갔지만 2월된 미수금 액수는 단지 숫자일 뿐 수익은 아니었다. 작년 하반기 이후 회사의 유동자금은 극도로 경색되었고 금년 여름에는 단기성 개발비 동결로 시장에 내놓을 신제품이 없었다. 2년 전에 재고 처리했던 쇼킹 핑크 계통의 립스틱 3종과 울트라 마린 블루와 코발트 블루 계통의 마스카라 4종류와 여름용 선텐 크림을 라벨과 용기와 포장만 바꾸고 15억 원의 선전비를 투입해서 시장으로 떠밀어내는 것이 올 여름의 영업 내용이었다. 건더기는 없고 껍데기뿐이었지만 이 업계에서 건더기와 껍데기가 구별되는 것도 아니었고 껍데기 속에 외려 시릭이 들어있는 경우는 흔히 있었다. 여름 시장에 내놓을 이 재고 상품 8가지 전체의 선전과 광고에 적용될 리딩 이미지와 문구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는 부서별 직급별로 5차례 열렸다. 그 회의에서 논의된 리딩 이미지의 문구는 여름에서 가을까지 여자의 내면 여행과 여름에 여자는 가벼워진다. 그렇게 2가지로 압축되어 중역회의에 제출되었다. 장례 휴가가 계속되는 일주일 동안 그 둘 중에 하나를 리딩 이미지로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포스터와 영상 제작, 모델, 촬영 기사, 디자이너를 교섭하는 일, 광고 매체를 확보하는 일과 전국 영업조직의 판매 전략을 시달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해당 실무부서에 분담시켜야 했다. 당신의 이름은 추은주.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 그 사람인가요? 당신에게 들리지 않는 당신의 이름이 추은주, 당신의 이름인지요? 제가 당신을 당신이라고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이름 속으로 사라지고 저의 부름이 당신의 이름에 닿지 못해서 당신은 마침내 3인칭이었고 저는
부름과 이름 사이에 아득한 거리를 건너갈 수 없었는데 저의 부름이 닿지 못하는 자리에서 당신의 몸은 햇빛처럼 완연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몸으로 당신을 떠올릴 때 저의 마음속을 흘러가는 이 경어체의 말들은 말이 아니라 말로 환생하기를 갈구하는 기갈이나 허기일 것입니다. 아니면 눈보라나 저녁놀처럼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말의 환영일 테지요. 당신의 이름은 추은주. 5년 전 신입사원 공채 때 인사과장이 가져온 최종 합격자 이력서에서 당신의 이름을 읽었을 때 이제는 지층 밑에 묻혀버린 먼 고대 국가의 이름이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구석자리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결제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당신의 둥근 어깨와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과 그 머리카락이 당신의 두 뺨에 들이온 그늘은 내 눈앞에서 의심할 수 없이 뚜렷했고 완연했습니다. 아, 살아있는 것은 저렇게 확실하고 가득 찬 것이로구나 싶어서 저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일었습니다. 당신은 광고 파트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고 상무인 저와는 보고 계통이나 결제 라인에서 마주칠 일이 없는 업무 일선에 배치되었습니다. 회사가 신축 사옥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부서별로 방이 없이 칸막이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내 자리 칸막이 너머로 바라보이는 당신의 둥근 어깨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분기 말마다 미결 업무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느라고 직원들은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놓고 야근을 했었지요. 그 분기 말의 저녁에 당신은 아마도 새로 출시된 아이시도의 소비자 선호 조사 보고서나 매체별 광고 효과 분석 보고서나 또는 선텐크림 부작용에 대한 무더기 고발 사건의 뒤치다거리를 위해 소비자 단체와 신문 기자들에게 풀어먹인 홍보비와 접대비 지출 내역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겠지요. 장맛비가 며칠째 쏟아지던 여름 분기 말의 저녁이었습니다. 당신은 목둘레가 둥글게 파인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당신의 목 아래로 당신의 빗장뼈 한 쌍이 드러났습니다. 결제 서류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던 나는 내 자리에서 일어서서 칸막이 너머로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용기가 시작되려는 그곳에서 당신의 빗장뼈는 당신의 가슴뼈에서 당신의 어깨뼈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빗장뼈 위로 드러난 당신의 푸른 정맥은 희미했고 그리고 선명했습니다. 내 자리 칸막이 너머로 당신의 빗장뼈를 바라보면서 저는 저의 손으로 저의 빗장뼈를 더듬었지요. 그때 당신의 몸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몸속의 깊은 오지까지도 저의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여자인 당신, 당신의 깊은 몸속의 나라, 그 나라의 새벽 무렵에 당신의 체에게 젖는 노을빛 살들, 그 살들이 빚어내는 풋것의 시간들을 저는 생각했고 그 나라의 경계 안으로 제 생각의 끄트머리를 들이밀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흰 블라우스 위로 구슬이 많은 호박 목걸이를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비구름이 갈라지고 빌딩의 옥상 간판들 사이로 내려앉는 저녁 해가 당신의 목걸이에 비쳐 목걸이 구슬마다 해는 저물었습니다. 사위는 잔광 한 줌씩을 거두어가면서 구슬 속으로 저무는 일몰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생애가 하얗게 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지체 없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당신이 당신의 몸속의 노을빛 살 속으로 내가 닿을 수 없는 살의 오지 속으로 영영 저물어 버릴 것 같은 조바심으로 나는 졸아들었고 분기말의 저녁마다 당신의 어깨는 저무는 날의 위태로운 노을로
내 앞에 번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부서의 동료들끼리 중국 음식을 배달시키고 나는 설렁탕을 시켜서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먹고 나는 내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당신은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신은 휴대백에서 실핀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앞니로 실핀 끝을 벌리고 그 실핀을 귀밑머리에 꽂아 흔들리는 머리타래를 고정시켰습니다. 빗장뼈 위로 솟아오른 당신의 목은 흰 절벽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은 계속 먹었습니다. 볶음밥을 한 숟갈 입에 넣고 나서 국물을 한 숟갈 떠넣기를 당신은 반복했습니다. 당신이 밥을 먹는 모습에서는 끼니때를 놓친 시장한 노동자의 식욕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음식을 넘길 때마다 흔들리는 당신의 턱 밑의 흰 살들을 저는 칸막이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 손으로 제 턱 밑 살을 더듬어 보았지요. 사무실 안에 인공 조미료의 느끼한 냄새가 가득 찼고 당신이 젓가락질을 할 때마다 당신의 목걸이 구슬들은 마구 흔들렸습니다.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체액과 비벼지면서 당신의 몸속을 흘러가는 볶음밥 나달들의 행로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지요. 그 고대 국가의 지층 밑을 저는 엿볼 수 없었습니다. 내 두 눈을 찌를 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살아서 머리타래를 흔들며 밥을 먹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매몰된 지층 밑의 유적이나 풍문처럼 아득하고 모호했습니다. 그 확실함과 모호함 사이에서 저는 아둔하게도 저 자신의 빗장뼈와 목밑 살을 더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확실함과 모호함 사이에서 당신은 계절마다 옷을 바꾸어 입었고 야근하는 저녁마다 볶음밥을 시켜다 먹었고 입사한 지 6달 만에 청첩장을 돌리며 결혼했고 동료 직원들이 당신의 부푼 배를 위태로워할 때까지 만삭의 배를 어깨끈 달린 치마로 가리며 출근했고 당신을 꼭 닮았다는 딸을 낳았고 산후 휴가가 끝난 뒤 다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다가 회사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당신과 마주칠 때 당신의 몸에서는 젊은 어머니의 젖냄새가 풍겼습니다. 엷고도 비린 냄새였습니다. 가까운 냄새인지 먼 냄새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냄새였지요. 확실하고도 모호한 냄새였습니다. 당신의 몸냄새는 저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몸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볶음밥을 먹으며 야근하는 저녁에 저는 저의 자리에 앉아서 당신의 모든 의식과 기억을 풀어헤쳐서 다만 숨쉬게 하는 당신의 잠든 몸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잠들 때 당신의 날숨이 당신의 가슴에서 잠든 아기의 들숨 속으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아침이 오도록 당신의 방에서 익어가는 당신의 몸냄새를 생각했습니다. 여자인 당신의 모든 생물학적 조건들 속에 깃드는 잠과 당신이 잠드는 동안 당신의 몸속에서 작동하고 있을 허파와 심장과 장기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속 실핏줄 속을 흐르는 피의 온도와 당신의 체액에 젖는 살들의 질감을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당신의 살들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풍문과도 같았습니다. 그 분기 말의 저녁에도 오줌이 빠지지 않는 저의 몸은 무거웠고 몸 전체가 설명되지 않는 결핍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신입사원인 당신이 상무인 내 자리로 찾아와 웃으면서 청첩장을 내밀고
결혼 휴가를 청할 때도 저의 몸은 그렇게 무거웠고 결핍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방광의 무게가 힘들어서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아마도 축하한다.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인가. 사장 명의로 식장에 화환을 보내줄게. 결혼 후에 아기 낳더라도 회사에 다닐 건가. 결혼식 날 지방 출장 갈 일이 있다. 식장에 못 가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라는 말을 주절거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봉투에 수표 2장을 넣고 그 봉투 위에 축화혼이라고 써서 당신에게 내밀었지요. 당신은 2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고개를 깊이 숙여 절할 때 당신의 뺨 위로 흘러내리는 머리타래를 저는 외면했습니다. 당신은 뒤로 돌아서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당신은 결혼을 앞둔 신부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돌아선 당신의 몸은 블라우스와 스커트 속에서 완연했고 반팔 블라우스 소매 아래로 노출된 당신의 팔에는 푸른 정맥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정맥은 먼 나라로 가는 도로처럼 보였습니다. 그 정맥 속으로 내가 확인할 수 없는 당신의 시간이 흐르고 저와 사소한 관련도 없을 당신의 푸른 정맥이 저의 눈앞에 드러나서 이 세상의 공기에 스치게 되는 여름을 저는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여름에도 당신이 긴 팔 블라우스를 입기를 바랐고 당신은 여름마다 짧은 팔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저희 2 사람이 여러 어른과 친지들을 모시고 100년 해로의 가약을 맺으려 하오니 부디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놓고 간 청첩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결혼하던 날 저는 전라북도 지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미리 예정되었던 출장이었지요. 상무인 제가 부하 직원의 결혼식에 가지 않아도 좋게 된 이 공식 일정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 무렵 새로 출시된 피부 미백제가 대량 부작용을 일으켜 전라북도 지방의 소비자 단체들이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의 출장 목적은 피해자들을 돈으로 진정시키고 소비자 단체 대표들을 구슬러 고발을 막는 일, 그리고 아이섀도우와 립글로스의 마진율 인상을 요구해온 지방 총판장들과 타협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을 시간쯤에 저는 군산, 익산 지역을 돌며 피해자들을 만나서 돈을 건네고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 도착했을 시간쯤에 저는 김제에서 소비문화보호협회 대표라는 중년 여성들을 만나 제품을 감시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기업을 긴장시켜주고 있다고 치하하면서 돈 봉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총판장들을 김제 시내의 한 룸살롱으로 불러 모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총판장들은 농산물 개방 이후 농촌 경기는 수렁으로 빠졌으며 주소비층인 젊은 여성들이 모두 사라져버려서 마진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총판이고 대리점이고 영업권을 반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미수금 전액을 본사가 떠맡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마진율과 미수금은 연동시킬 수 없는 전혀 별개의 회계이며 만성적인 유동성 자금난으로 월급 때마다 단기 융자를 끌어다 써야 하는 본사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잘 아시면서 왜들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면 총판장들도 똑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술이 취했습니다. 여자들이 옷을 벗었고 술 취한 총판장들이 여자들의 사타구니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너는 낯짝을 보니까 구멍 속이 인디언 레드겠구나. 너는 쇼킹 핑크겠고. 전주 총판장이
여자 사타구니를 더듬던 손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좀 씻고 다녀라, 이 더러운 년아. 사장님, 그게 조개 냄새가 좀 나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개 냄새냐? 썩은 곤쟁이젓 냄새지. 회사 법인카드로 술값과 팁을 계산했습니다. 김제 들판이 끝나는 만경강 어귀의 포구마을에 전주지사장이 저의 여관을 잡아놓았습니다. 저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여관으로 갔습니다. 당신이 결혼하던 날 저의 하루 일과는 그렇게 끝났지요. 여관 창문 밖으로 썰물의 개펄이 아득히 펼쳐져 있었고 흰 달빛이 개펄 위에서 질척거리면서 부서졌습니다. 바다는 개펄 밖으로 밀려나가 보이지 않았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승에 뜬 달처럼 창백한 달빛이 가득한 그 공간 속으로 새 한 마리가 높은 소리로 울면서 저문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관방에서 당신의 몸을 생각하는 일은 불우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강이 흐르고 노을이 지고 바람이 불어서 안개가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고 새떼들이 내려와 앉는 환영이 밤새 내 마음속에 어른거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추은주.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 그 사람인가요? 당신에게 들리지 않는 당신의 이름이 추은주, 당신의 이름인지요? 저녁 7시가 지나자 문상객들이 몰려왔다. 사장이 어른 키만한 조화를 보내왔다. 사장의 조화는 영정 가까이, 거래처 대표들이 보낸 조화는 영정 좌우로 진열되었다. 동창회와 향후회, 전후회에서 만장을 보내와 빈소 입구에 세웠다. 회사 격리 직원이 나와서 부의금 접수 업무를 맡았다. 절을 마친 문상객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룹별로 모여 앉아 육개장으로 저녁을 먹었다. 저녁 9시가 좀 지나서 추은주가 빈소에 나타났다. 추은주가 결혼하던 날 내가 지방 출장을 갔듯이 아내의 장례 기간 중에 추은주가 어디론가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가서 빈소에 나타나지 말기를 나는 바랐다. 추은주는 함께 온 여직원들과 나란히 서서 아내의 영정을 향해 2번 절했다. 나는 2 손을 앞으로 모으고 바닥에 엎드린 추은주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추은주는 블루진 바지에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 추은주의 머리가 바닥에 닿을 때 머리타래가 흘러내렸고 맨발의 뒤꿈치가 도드라졌다. 뒤꿈치의 각질과 엄지발가락 밑에 둥근 살도 보였다. 엎드린 추은주의 등과 엉덩이는 완연한 몸이었다. 세상 속으로 밀치고 나오는 듯한 몸이었다. 그리고 그 몸은 스스로 자족해 보였다. 추은주가 결혼하던 날 만경강 개펄가의 여관방에서 보낸 밤이 생각났다. 나는 고개를 흔들어서 생각을 떨쳐냈다. 생각은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영정 속에서 아내는 10개 웃고 있었다. 미소 띈 사진은 영정으로 쓰지 말라고 미리 유언이라도 남기고 싶었다. 나는 추은주와 맞절했다. 절을 마친 추은주는 내 앞으로 다가왔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너무 일찍 가시는군요. 저희 어머님하고 동갑이신데. 라고 추은주는 말했다.
병원에서 해볼 만큼 다 해봤으니까. 나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다. 추은주는 여직원들과 함께 식당으로 물러갔다. 저녁 10시가 넘어서 광고기획 1과장 박진수와 광고기획 2과장 정철수가 빈소에 나타났다. 그들은 화장품 광고업계의 신예들로 사장이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한 사람들이었다. 박진수는 기초 화장품 담당이었고 정철수는 색조 화장품 담당이었다. 두 과장들은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를 메고 까만 양말을 신고 있었다. 병원 영안실에서 빌려 입은 상복이었다. 과장들이 절할 때 망사처럼 얇은 양말 밑으로 발바닥이 비쳐 보였다. 절을 마친 과장들은 내 팔을 끌어서 빈소 옆 부속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황망 중에 예의가 아닙니다만 여름 광고 이미지 문안을 시급히 결정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쟁사들이 먼저 치고 나올 기세입니다. 이 과장 정철수가 말했다. 딴 중역들은 별 의견 없으실 겁니다. 상무님하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밀어붙이면 될 겁니다. 1과장 박진수가 말했다. 과장들은 스스로 회사의 실력자임을 의식하고 있었다. 알고 있네. 아침에 사장께서도 전화로 지시하시더군. 2과장 정철수는 까만 양복 윗도리를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넥타이를 풀 때 그는 고개를 좌우로 힘있게 흔들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자의 내면 여행은 너무 관념적이고 스모키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가을 시즌에 맞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데 내면 여행을 채택한다면 영상 제작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지를 돌출시켜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상 연출로 이 관념성을 넘어가야 합니다. 사인화된 정서가 도시 여성에게 어필합니다. 도시로부터 이탈하려는 게 여자들의 여름 정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게 문제지요.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해 안달인 판에 내면이란 고루하고 폐쇄적인 느낌이 듭니다. 화장품은 내면 사업이 아니라 외면 사업입니다. 전 여름에 여자는 가벼워진다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올 여름은 유리 없이 질퍽거리고 끈끈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의 심성에는 물기가 너무 많지요. 물주머니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신들의 이 대책 없는 물기를 증오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거꾸로 타넘어가려면 역시 가벼움의 이미지를 밀고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여름엔 여성 존재의 전환감을 강조해야 합니다. 존재의 전환, 낯섦과 설렘 이런 쪽으로 가야지요. 그러니 내면 여행을 영상으로 잘 다듬어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내면 여행은 품격 있는 이미지가 될 수야 있겠지만 도발성이 모자라요. 기초에는 어떨지 몰라도 색조에까지 적용하기엔 좀 엉성할 겁니다. 꽉 조여드는 힘이 없잖아요. 나는 가벼워진다 쪽이 오히려 존재의 전환감과 합치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촉촉함과 메마름의 이미지를 함께 연출해낼 수 있다면 먹혀들 겁니다. 여름은 무겁고 질퍽거리니까요. 가벼워진다에는 이탈적 정서가 확실히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가벼움이 그야말로 너무 가벼워서 중량감이 전혀 없는 게 문제지요. 거기에 비하면 내면 여행의 중량감은 안정돼 있다고 봐야지요. 내면 여행과 가벼움 사이에서 박진수와 정철수는 오랫동안 갈팡질팡했다. 젊은 과장 둘은 그 두 개의 리딩 이미지 중에서 어느 한 편을 택할 경우에 거기에 맞는 여자 모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머리카락의 질감, 눈동자의 깊이, 눈두덩의 높이, 눈썹의 긴장감, 아랫입술의 늘어짐,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만나는 두 점의 극한감, 어깨의 각도가 주는 온순성과 애완성을 분석해 나갔다. 두 과장들은 리딩 이미지가 아직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광고 영상 제작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었다. 여성의 신체 부위의 질감을 분석하고 거기에 이미지를 입히려는 그들의 의견은
때때로 충돌하기도 했으나 광고는 스모키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일치했다. 두 과장들은 또 이미지에 따른 로케이션과 영상 구성의 내용, 손톱, 입술, 눈동자, 허벅지, 장단지, 눈썹 같은 부분 모델을 기용하는 문제와 그 모델들의 신체 특징을 열거해 나갔다. 박진수가 들고 온 가방 속에는 모델들의 신체 부위를 찍은 천연색 사진이 수십 장 들어있었다. 정철수는 지난 1년 동안 TV 드라마, 영화, 가요, 패션, 무용에 나타난 여성성의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꺼내 보였다. 그의 자료는 A4 용지에 깨끗하게 정리되어 바인더에 묶여 있었다. 모레까지는 결정을 봐야 합니다. 이미지의 내용이 스모키하더라도 표현은 명료해야 할 텐데요. 정철수가 말했다. 그의 어투는 늘 단정했고 단호했다. 모레라면 발인해서 화장하는 날이었다. 자네들의 판단을 믿고 있네. 그게 늘 워낙 아리송해서 말이야. 다른 임원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과장들의 말은 돌격을 지휘하는 장교의 언어처럼 전투적이었으나 그들의 말은 그야말로 스모키하게 들렸다. 헛것들이 사나운 기세로 세상을 휘저으며 어디론지 몰려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스모키한 헛것들의 대열 맨 앞에 있었다. 과장들은 자정 무렵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영안실 접수창구 옆 의상보관소에서 상복을 반납하고 제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갔다. 자정이 넘자 문상객들은 오지 않았다. 부의금을 접수하던 경리과 직원도 명부를 걷어서 돌아갔다. 밤샘을 할 작정인 직원 몇 명과 대학 동창생들이 식당에서 고스톱을 쳤다. 추은주도 돌아가고 없었다. 빈소는 또 비었고 영종 속에서 아내는 10개 웃고 있었다. 수술 전날 간호사가 아내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간호사는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손으로 쥐고 밑동에 가위질을 했다. 머리통을 간호사에게 내맡기고 아내는 울었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아내의 얼굴은 낯설어 보였다. 간호사가 잘려진 머리카락을 흰 보자기에 싸서 들고 나갔다. 그날 주치의는 나에게 아내의 뇌를 찍은 MRI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는 슬라이드 여러 장을 벽에 걸어놓고 설명했다. 좋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에 골프공처럼 자리 잡은 환한 부분이 종양의 핵입니다. 벌써 크게 자리 잡았지요. 종양 속에서 이미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양이 뇌를 압박해서 두통을 일으키고 온갖 신경계통을 교란시키게 됩니다. 아직 사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세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속에서 두개골 안쪽으로 들어찬 뇌수는 부유하는 유동체처럼 보였다. 뇌수는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는 원형질이었다. 인간의 지각과 기능을 통제하는 사령부가 아니라 멀어서 아물거리는 기억이나 풍문처럼 정처 없어 보였다. 저것이 아내였던가. 저것이 아내로구나. 저것이 두통 발작 때마다 손톱으로 벽을 긁던 아내의 고통의 중추로구나. 슬라이드 속에서 종양이 번진 부위는 등불처럼 환했다. 환한 덩어리 주변으로 반딧불이 같은 빛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뇌수는 아무런 형태감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안개나 바람 같은 스쳐 지나가는 기류처럼 보였다. 살아있다는 사태의 온갖 느낌을 감지하고 갈무리하는 신체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그곳은
꺼질 듯이 위태로웠고 그 안에서 시간이나 말이 발생하지 않은 어둠에 잠겨 있었는데 점점이 흩어져서 반짝이는 종양의 불빛들은 저녁 무렵인 듯 싶었다. 수면제의 힘으로 아내가 깊이 잠들어 마음이 소멸하는 밤에도 그 종양의 불빛들은 잠든 아내의 외수 속에서 명멸한 것이었다. 그때 의사는 또 말했다. 어려운 수술이지요. 종양 뒤쪽으로 시신경이 지나고 있습니다. 종양이 시신경을 압박하면 반맹이나 실명이나 착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5시간쯤 걸릴 겁니다. 두개골을 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0.1mm씩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나는 아내의 뇌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혼잣말을 하듯이 의사에게 물었다. 수술 후에 재발하지는 않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양을 제거하면 우선 두통과 구역질은 없어질 겁니다. 뇌종양이라 해도 병은 환자마다 제각금입니다. 병은 개인에게 개별적이고도 고유한 징후이지요. 의사가 종양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종양을 빚어내고 키우는 환자의 생명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불필요하게 친절했다. 그의 친절한 설명은 종양의 나라를 규율하는 헌법처럼 들렸다. 아내의 두통은 발작이 시작되면 곧 극점으로 치달았다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두통이 극점에 달했을 때 아내는 헛소리를 하면서 위액을 토했고 두통이 가라앉을 때 아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하였다. 간병인이 뒤채는 아내의 팔다리를 벨트로 묶었다. 여보, 개밥, 개밥. 두통에서 겨우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묶인 몸으로 가슴을 벌떡거리며 개밥을 걱정했다. 집에 파출부가 오지 않는 날 개는 하루 종일 빈집에 묶여서 굶었다. 누런 털에 순종 진돗개였는데 콩알처럼 생긴 마른 사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국에 말아주는 밥만 먹었다. 딸이 취직해서 출근을 시작하자 집 안이 썰렁하다고 아내가 얻어온 개였다. 아내가 입원한 뒤 개는 하루 종일 혼자 묶여 있었다. 비 오는 날 개는 개집 속에 엎드려 앞발을 내밀고 앞발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혀로 핥았다. 개는 몇 시간이고 그러고 있었다. 여보, 개밥 줘야지. 개밥. 간병인이 아내의 아랫도리를 벗기고 두통 발작때 흘린 사타구니 사이에 똥물을 닦아낼 때도 아내는 개밥을 못 잊어 했다. 개의 이름은 보리였다. 내세에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아내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나는 개밥을 걱정하는 아내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면도로 민 아내의 머리는 형광등 불빛에 파르스름했다. 종양을 키우고 있는 작고 따스한 머리였다. 혈관을 흐르는 피의 맥박이 내 손에 느껴졌다. 그 빗줄의 아래쪽 뇌수 속에서 종양의 저녁 불빛들은 깜박이고 있을 것이었다. 아침은 내가 줬어. 저녁은 미영이가 가서 줄 거야. 내 말이 들리지 않는지 아내는 개밥을 신음처럼 중얼거리다가 까무룩이 늘어져 실신하듯 잠들었다. 첫 번째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의사는 말했다. 두통과 구역질이 멎었다. 아내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개는 끼니 때마다 국에만 밥을 먹었다. 아내의 종양은 6달 뒤에 재발했다. 두 번째 수술을 하기 전날에도 의사는 나를 불러서 MRI 사진을 보여주었다.
먼저 번의 종양의 핵심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점점이 흩어져 있던 반딧불이 같던 불빛 2개가 영역을 넓혀가며 자리 잡고 있었다. 의사는 재수술을 결정했다. 먼저 번 종양은 없어졌습니다. 이건 재발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종양입니다. 라고 의사는 말했다. 2번째 수술이 끝나고 아내가 회복실에서 병실로 실려왔을 때 나는 아내가 이제 그만 죽기를 바랐다. 그것만이 나의 사랑이며 성실성일 것이었다. 아내는 삭정이처럼 드러난 뼈대로 다만 숨을 쉬고 있었다. 종양이 뇌 속의 후각 중추를 잠식하면 냄새를 맡는 신경이 교란되고 이 증세가 미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신경 조직 속에서 후각과 미각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의사는 설명했다. 2번째 수술 후 아내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체중은 30kg으로 떨어졌다. 새벽에 목이 마르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떠먹여주면 아내는 뱉어버렸다. 아이스크림에서 구린내가 나요. 라고 아내는 울먹였다. 나는 냉수를 떠먹여 주었다. 병실 유리창 밖으로 여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빌딩 사이로 새벽은 멀리 울트라 마린 블루의 하늘을 펼쳐놓고 있었다. 음식에서 구린내가 나서 입에 댈 수 없다며 아내는 도리지를 쳤다. 간병인이 피자에 얹힌 치즈와 베이컨을 걷어내고 가장자리에 밀가루빵만 떼어 먹여도 아내는 혀를 내밀어 뱉어냈다. 아내가 가장 견딜 수 없어 했던 냄새는 김이 나는 더운 쌀밥의 냄새였다. 냄새는 혐오할수록 더욱 날카롭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아내는 옆 침대 환자가 김나는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돌리고 구토를 일으켰다. 더운 밥이 구린내가 더 심해요. 냄새가 김으로 퍼지거든요. 라며 아내는 간병인을 들볶았다. 아내가 야채즙이나 크림 수프를 먹을 때도 간병인은 코를 막아주었고 아내가 삼키고 나면 입안을 물로 헹구어냈다. 아이스크림이나 더운 밥 안에 애초부터 구린내가 깊이 숨어 있었던 것인지를 나는 의사에게도 아내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다.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후각 중추가 교란되었다고 해서 음식 자체의 냄새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알 수는 없지만 아내의 후각 중추가 온전했을 때 아내가 맡던 냄새가 음식의 본래 냄새였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었다. 알 수는 없지만 아내가 치를 떨던 그 구린내는 본래 음식 깊은 곳에 종양처럼 숨어있던 냄새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뇌가 온전할 때 맡을 수 없었던 그 냄새가 종양이 번지자 비로소 아내에게 감지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누리고 비리고 향긋하고 상큼하던 냄새들이 아내에게는 모두 구린내로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를 나는 생각했지만 아무런 생각도 더듬어낼 수 없었다. 먹는 것이 급격히 줄어들자 아내의 똥은 새까맣고 딱딱하게 굳어졌다. 바싹 졸여진 환약처럼 물기가 없었고 찌를 듯한 악취를 풍겼다. 아내의 똥은 창자와 음식물 사이의 사투의 고통이 응축된 사리처럼 보였다. 간병인은 아내의 기저귀를 갈아채울 때마다 향을 피우고 마스크를 썼다. 사지가 늘어진 아내는 기저귀를 갈아채울 때면 수치심으로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간병인을 밀쳐내려 했지만 이내 기진맥진했다. 아내는 제 똥이 발산하는 그 지독한 악취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완전히 뒤바뀐 냄새의 세계에서 마지막 날들을 숨쉬고 있었다. 새벽에 빈소에서 라면을 먹었다. 딸과 약혼자는
자정께 돌려보냈다. 빈소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영종 속의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았다. 라면은 짜고 누리고 느끼했다. 조미료 냄새가 빈소에 퍼졌다. 그 냄새 속에서 아내의 사진은 웃고 있었다. 장례 일정의 첫째 날은 그렇게 끝났다. 당신의 이름은 추운주.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 그 사람인지요. 당신에게 들리지 않는 당신의 이름이 추운주 당신의 이름인지요. 아내의 빈소를 혼자서 지키던 새벽에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일은 참혹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2살인가 3살쯤 되던 여름에 직원 몇 명이 회사에 나와서 특근을 하던 어느 일요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당신은 당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출근했지요. 당신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아마도 소비 동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그 옆자리에서 당신의 딸은 동제 곰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책상에는 아이에게 먹일 우유와 딸기 몇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출근한 직원 몇 명이 아이 옆에 모여서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 여름에 마린 블루 계통의 아이섀도우와 마스카라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대리점들은 마진율을 낮춰가며 물건을 요구했고 광고와 시장관리 업무로 회사는 여름 휴가를 연기해가며 분주히 돌아갔습니다. 그 여름에 제작한 광고 포스터 속에서 정오의 햇살이 직각으로 내리쬐는 지중해는 생선의 푸른 등처럼 무한감으로 빛났고 수평선 쪽 물이랑 너머로부터 바다는 다시 새로운 색조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한감의 바다 위로 여자의 눈동자가 클로즈업되고 바람에 주름지는 물결이 여자의 눈동자 속에서 출렁거렸습니다. 광고 담당 부장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해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고 끈끈하고 질퍽거렸으며 공기 속에 곤쟁이 젖국 냄새가 자욱했는데 마린블루 계통의 광고는 바스락거리는 환절기를 그리워하는 여름 여자들의 감성을 강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포스터는 전국 백화점과 헬스클럽과 찜질방과 지방 대리점에 나붙었고 9시 뉴스 직전에 TV 광고에도 나갔습니다. 저는 판촉비를 풀어서 소비자 단체 간부들, 광고 매체 간부들, 미용 담당 기자들과 매일 저녁 술을 마셨습니다. 또 새로 생긴 주간지나 월간 여성지의 광고 담당자, 새로 차린 광고 대행업자들과 쌍꺼풀, 입술, 손톱, 허벅지의 부분 모델을 지망하는 여자들의 매니저들은 나를 불러내서 그들의 판촉비로 나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질퍽거리는 마린블루의 여름이었지요. 특근하던 그 일요일 아침에 저는 당신의 옆 통로를 지나면서 당신의 아기를 보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지요. 아직 이목구비의 윤곽이 뚜렷이 자리 잡지 못한 그 아기의 얼굴에 당신의 표정이 살아있었습니다. 눈매인지 입술 언저리인지 두 뺨인지 어딘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아기는 당신의 생명의 질감과 냄새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땅을 겨우 디디는 귀뚱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아기의 걸음을 바라보면서 저는 당신과 닮은 아기를 잉태하는 당신의 자궁과 그 아기를 세상으로 밀어내는 당신의 산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너무 멀어서 저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빛으로 빛나면서 또 다른 색조를 몰고 오는
광고 속의 지중해보다도 아내의 뇌수 속에서 빛나는 종양의 불빛보다도 그곳은 더 멀어 보였습니다. 그날 점심때 저는 특근하는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회사 근처 설렁탕집에 갔습니다. 당신도 아기를 데리고 왔었지요. 직원들이 긴 밥상에 둘러앉고 당신은 저의 왼쪽 세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렁탕과 수육이 나왔고 남자 직원들이 날씨 더럽게 좋구만 이라고 투덜거리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당신은 빈 그릇에 당신의 국밥을 덜어서 아기 앞에 놓았습니다. 숟가락질이 서툰 아기는 밥알을 많이 흘렸습니다. 당신은 손수건을 아기의 턱 밑에 걸어주었습니다. 당신이 숟가락으로 뜨거운 국밥을 떠서 입으로 후후 불어서 식혔고 당신이 반쯤 먹고 숟가락 위에 남은 밥을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아기가 입을 크게 벌렸지요. 아기의 입속은 분홍색이었고 젖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랫입술처럼 아기의 아랫입술이 아래로 조금 늘어져서 입술의 속살이 보였습니다. 작은 혀도 보였지요. 아기의 입속은 피부로 둘러싸이지 않은 맨살처럼 부드럽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코를 들이대면 거기서 당신의 몸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이 커서 아기는 자꾸만 밥알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아기의 뺨에 붙은 밥알을 떼어서 당신의 입으로 가져갔고 아기의 턱 밑으로 흐르는 국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종업원이 작은 찻숟가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찻숟가락으로 아기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당신은 물에 헹군 무김치를 당신의 이로 잘라서 숟가락 위에 얹어서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자반고등어도 그렇게 먹였지요. 때때로 당신 가까이서 당신의 생명을 바라보는 일은 무참했습니다. 당신의 아기의 분홍빛 입속은 깊고 어둡고 젖어 있었는데 당신의 산도는 당신의 아기의 입속 같은 것인지요. 그 젖은 분홍빛 어둠 속으로 넘겨지는 밥알과 고등어 토막과 무김치 쪽의 여정을 떠올리면서 저의 마음은 캄캄히 어두워졌습니다. 어째서 닿을 수 없는 것들이 그토록 확실히 존재하는 것인지요. 먹기를 마친 당신의 아기가 밥상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아기는 넘어질 듯이 아장거렸습니다. 아기가 저에게 와서 저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아기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에도 불구하고 저는 몸을 움츠렸지요. 그날 저녁 때 저는 퇴근길에 바로 아내의 병실로 갔습니다. 간병인이 오지 않는 날이어서 저는 병실에서 딸과 교대했습니다. 아내는 두 번째 수술을 받고 나서 시각 중추까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딸린 욕실에서 아내를 목욕시켰습니다. 침대에 누인 채로 아내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저도 옷을 모두 벗었지요. 아내의 몸은 건불처럼 가벼웠고 마른 뼈 위로 가죽이 늘어져서 겉돌았습니다. 저는 벌거벗은 아내를 안고 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상반신을 저의 어깨에 걸치고 저는 등을 구부려서 아내의 허벅지와 다리를 씻겼습니다. 습기가 빠진 피부가 버스럭거렸습니다. 유아용 아이보리 비누를 풀어서 아내의 늘어진 피부를 손빨래하듯 씻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라면서 아내는 울었습니다. 요강처럼 가운데가 뚫린 의자 위에 아내를 앉혔습니다. 의자 위에서 아내는 사지를 늘어뜨렸습니다.
아내의 두 다리는 해부학 교실에 걸린 뼈처럼 그야말로 뼈뿐이었습니다. 늘어진 피부에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죽음은 가까이 있었지만 얼마나 가까워야 가까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 밑으로 손을 넣어서 아내의 허벅지와 성기 안쪽과 항문을 비누칠한 수건으로 밀었고 샤워기 꼭지를 의자 밑으로 넣어서 비누를 닦아냈습니다. 닦기를 마치고 나자 아내가 똥물을 흘렸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지만 악취가 찌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는 또 울었습니다. 시신경이 교란된 아내는 옆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시각은 앞쪽으로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울면서 아내는 자꾸만 고개를 돌리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마도 수치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샤워 물줄기로 바닥에 떨어진 똥물을 흘려보내고 다시 아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내의 항문과 똥물이 흘러내린 허벅지 안쪽을 다시 씻겼습니다. 환풍기를 켜서 욕실 안의 냄새를 뽑아냈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 침대에 뉘었습니다. 아내는 자꾸만 울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는 가늘고 희미했습니다. 여보,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나는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선풍기를 틀어서 그루터기만 남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말려주었습니다. 자정께 아내는 다시 두통 발작을 일으켰고 진통제와 수면제 주사를 맞고 잠들었습니다. 아내가 깊이 잠들어서 아내의 의식이나 수치심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시간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내가 잠든 뒤 저는 다시 욕실로 들어가서 저의 손에 밴 악취를 비누로 닦아냈습니다. 악취는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서 담배를 피웠지요. 새벽 2시였습니다. 누군가가 또 숨을 거두려는지 당직 수련이와 간호사들이 복도 저쪽 끝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 새벽 2시의 병원 복도에서 당신의 아기의 입속을 생각했습니다. 당신께 달려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시급히 자백하지 않으면 아내와 저와 그리고 이 병원과 울트라 마린블루의 화장품과 이미지들이 모두 일시에 증발해버리고 말 것 같은 조바심으로 저는 발을 구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의 조바심을 아신다면 여자인 당신의 가슴은 저를 안아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추은주.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 그 사람인지요. 당신에게 들리지 않는 당신의 이름이 추은주, 당신의 이름인지요. 유리창 너머에서 마스크를 쓴 화장장 직원이 유족들을 향해 거수 격려를 보냈다. 직원은 버튼을 눌러 소각로 입구를 열었다. 소각로 바닥에 열판 코일이 깔려 있었다. 소각로는 엘리베이터식이었다. 직원은 아내의 관을 소각로 안으로 밀어넣고 입구를 닫았다. 딸이 약혼자의 등에 기대어 울었다. 소각 중 완료 예정 시간 오후 2시라는 빨간 글자가 소각로 문짝 위에 켜졌다. 염을 할 때 아내의 몸은 한 움큼이었다. 염습사는 기를 쓰듯이 염포를 끌어당겨
아내의 시신을 꽁꽁 묶었다. 염이 끝난 아내의 몸은 긴 나무 토막처럼 보였다. 그 나무 토막의 아래쪽에 꽃신이 걸려 있었다. 소각이 끝나려면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나는 우는 딸을 데리고 대기실로 나왔다. 대기실에는 유족들 수백 명이 소각 완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실 왼쪽 구석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121번 소각 완료. 유족들은 관망실로 오셔서 유고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22번 소각 완료 예정 시간 오후 1시 30분. 123번 소각 완료 예정 시간 오후 1시 40분. 본 화장장은 첨단 완전 소각 시설을 갖추어 연기가 나지 않고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토 이용 효율화를 위해 화장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들은 대기실 벤치에 앉아서 왼쪽 구석의 안내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기실 오른쪽 구석에는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미군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바그다드로 향하고 있었다. TV 화면에서 불기둥을 거느린 미사일들이 어두운 밤하늘로 솟아올랐고 폭격당하는 시가지들은 화염으로 장렬했다. 이라크 군인들이 미군 포로 5명을 붙잡아서 카메라 앞으로 끌고 나왔다. 이라크 군인이 미군 포로를 신문했다. 너는 이라크 군인을 몇 명이나 죽였니? 미군 포로는 대답하지 못했다. 항공모함은 10초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쏟아냈다. 이라크 피난민들이 노새에 짐을 싣고 국경 밖으로 빠져나갔다. 유족들은 왼쪽의 안내판과 오른쪽의 TV 화면을 번갈아 들여다보면서 차례를 기다렸다. 소각 완료 글자가 켜질 때마다 유족들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기실 밖으로 나갔다. 여기저기서 유족들은 울었다. 소복 차림의 젊은 여자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고 울다가 실신한 노인을 밖으로 옮겨갔다. TV 화면에서 전쟁 특보는 계속되었다. 바그다드 진공작전이 지연되자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폭락했고 코스닥 지수도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바퀴벌레들이 대기실 바닥을 기어다녔다. 바퀴벌레는 TV 화면에까지 기어 올라갔다. 파리채를 든 화장장 직원이 바퀴벌레를 때려서 잡았다. 바퀴벌레가 터지면서 생긴 얼룩을 직원은 대걸레로 밀었다. 대기하는 2시간은 그렇게 지나갔다. 오후 2시에 아내의 소각은 완료되었다. 염을 한 직후에 아내의 시신은 다시 병원 냉동실로 들어갔었다. 아침에 다시 시신을 꺼내 화장장으로 싣고 왔으니까 아내의 몸은 아마 언 상태에서 탔을 것이다. 얼음과 불 사이는 가깝게 느껴졌다. 나는 딸을 데리고 다시 관망실 유리창 앞으로 갔다. 소각 완료라는 글자가 소각로 문짝에 켜져 있었다. 유리창 너머에서 화장장 직원이 다시 거수경례를 해보였다. 직원은 버튼을 눌러 소각로 입구를 열었다. 바람에 불려가다가 멎은 듯한 뼈조각 몇 점과 재들이 소각로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뼈조각들은 신체의 어느 부위인지를 알아볼 수 없이 흩어져 있었다. 대퇴부인지 두개골인지 알 수 없이 흩뿌려진 조각들이었다. 희고 가벼워 보였다. 아내의 뇌수 속에서 반짝이던 종양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소각로 속은 아직도 뜨거워 보였다. 빗자루를 든 직원이
소각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땀방울이 유골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마에 수건을 동이고 있었다. 직원이 빗자루로 뼛가루를 쓸어서 쓰레받기에 담아서 유골함에 넣었다. 직원은 가루부터 먼저 담고 큰 뼈조각들은 유골함의 위쪽에 담았다. 유골함 뚜껑을 닫고 나서 직원은 다시 거수경례를 보냈다. 직원은 유골함을 흰 보자기에 쌌다. 유리창 아래쪽 작은 구멍을 열고 직원은 유골함을 내밀었다. 나는 유골함을 받았다. 딸이 울었다. 상무님, 추은주가 오늘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납골당해 유골함을 맡기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거기까지 따라온 인사 담당 이사는 그렇게 말했다. 추은주라면 그 기획과의 여직원 말인가? 얼굴이 갸름한. 그렇습니다. 남편이 외무공무원인데 워싱턴으로 발령을 받아 간답니다. 그렇게 됐군. 상무님이 상중이라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 그 친구 근무 평점은 어땠나? 중하쯤 됐을 겁니다. 담당 부장이 별 아쉬워하는 기색도 없더군요. 그럼 후임을 충원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담당 부장이 충원 없이 일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군. 사표 처리합시다. 인사 담당 이사는 추은주의 퇴사를 내심 반기는 기색이었다. 5년 전 호황 때 인력수요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 그때 신입사원을 너무 많이 채용한 실책을 인사 담당 이사도 인정하고 있었다. 금년 연말쯤에 감원을 시행하라고 사장은 은밀히 지시해 놓고 있었다. 아내의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나는 내면 여행과 가벼워진다 사이에서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있었다. 초상을 치른 다음 날 나는 출근했다. 여름 광고 이미지 결정을 위한 마지막 중역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인사부 직원이 추은주의 사직서 처리와 퇴직금 정산을 위한 결제 서류를 내 책상 앞에 가져다 놓았다. 과장부터 담당 이사까지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추은주의 퇴사 서류에 사인했고 사직서를 수리했다. 퇴직금 정산서에 신속 집행 요망이라는 의견을 첨부해서 격리과로 보냈다. 빈소에서 보의금 접수를 맡았던 격리 담당 직원이 접수 결과를 보고했다. 5,600만 원이 접수되었다. 격리과 직원은 돈을 수표 한 장으로 바꾸어서 봉투에 넣어왔다. 브이록 장부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격리과 직원은 돌아갔다. 부의금으로 딸의 혼수를 장만하느라고 빌려 쓴 은행 빚을 갚아야겠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날 중역회의에서도 여름 광고 이미지는 확정되지 못했고 사장은 나의 판단과 집행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판단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에는 일찍 퇴근했다. 퇴근길에 비뇨기과에 들러서 방광 속에 오줌을 뺐다. 성기에 도뇨관을 꽂고 2시간 동안 누워서 오줌이 흘러나가기를 기다렸다. 침대 및 오줌통 속으로 오줌은 쪼르륵 쪼르륵 흘러내려왔다. 오줌이 빠져나간 방광은 들판처럼 허허로웠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묶인 개가 개집에서 뛰쳐나오면서 허리까지 뛰어올랐다. 아내가 없는 집에서 개를 기를 수는 없을 것이었다. 나는 개를 끌고 동물병원으로 갔다. 오랜만에 나들이에
개는 흥분해서 마구 줄을 끌어당기며 앞서갔다. 나는 수의사에게 안락사를 부탁했다. 좋은 종자군요. 길러보지 그러십니까? 수의사는 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개를 기를 형편이 못 되오. 밥 줄 사람도 없고. 수의사는 개를 쇠틀에 묶었다. 겁에 질린 개는 온순하게도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개 이름이 뭡니까? 보리입니다. 보리라면?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뜻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럽디다. 의사는 개 목덜미 살을 움켜잡고 주사를 찔렀다. 의사가 피스톤을 밀자 개는 천천히 아래로 늘어지더니 굳은 살 박인 발바닥을 내밀며 앞발을 쭉 뻗었다. 개의 사체는 수의사가 처리해 주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광고 담당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봐, 지금 제주도 묶을 시간이 없잖아? 가벼워진다로 갑시다. 내면 여행은 아무래도 너무 관념적이야. 그렇게 정하고 내일부터 예산 풀어서 집행합시다. 알겠습니다. 모델과 카메라 모두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로케이션 섭외도 끝났으니까 별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날 밤 나는 모처럼 깊이 잠들었다. 내 모든 의식이 허물어져 내리고 증발해버리는 깊고 깊은 잠이었다.